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이자 여야의 새 지도부가 대면하는 첫 국회인데요. 여당 추진의 개혁 입법을 비롯해 여야가 충돌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100일간 이어질 정기국회 쟁점 현안 정리해보고요. 특검 수사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의 대응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네, 건강한 정치 김건희입니다.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 정기국회 시작 날인데 상당히 주목받았던 것은 의원들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네. 먼저 김현정 의원께 여쭤봐야 될 건데요. 오인식 국회의장이 개원식에 한복 차림으로 등원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이 있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은 개혁신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던데 네.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그 한복 어떻게 다들 집에 있는 한복입니까? 어디서 빌리신 겁니까? 그 남성 의원들은 대부분 빌린 것 같고요. 네. 여성 의원들은 그 갖고 있던 옷을 입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한복 입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의장님이 제안을 했잖아요. 캐대원 네. 열풍이 있고 그래서 좀 한류도 좀 알리고 또 전통 문화도 계승하자 뭐 이런 취지도 있고 무엇보다도 여야 간에 좀 화합하는 모습 또 품격 있는 국회 모습을 좀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도 그 비싼 돈 주고 빌렸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입고 오시지 그랬었어요. 저 좋았을 텐데. 아, 그럴 거 그랬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고 오시는 바람에 아주 제가 그 자리가 그 국민의힘과 딱 경계선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제 바로 옆에 상복 입고 계시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네. 한쪽은 한복, 한쪽은 상복이었습니다. 제일 아쉬운 거는 네. 지난번에 우리 이제 8월 15일 날 국민 임명식에도 이제 불참을 했고 이번에도 이제 국회 개원식 날이잖아요. 근데 상복을 입고 나온 것은 좀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여야 간에 정쟁을 할 수 있죠.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개원식이잖아요. 정쟁할 땐 하더라도 개원식 이렇게 축하하는 날에는 같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건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검정 양복 지금 넥타이는 검정 넥타이는 아닙니다만 뭐 건조리 이봉돈을 착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송장악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더 센 상법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악법들이 여당의 일방 독주로 이렇게 다 통과되고 네. 또 지금은 더 나아가서 뭐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시키는 그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내면서 한복을 입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부 여당의 독재에 맞서기 위해 심기일전한다.
그런 취지로 오늘 저희가 상복 검은 양복을 입고 그다음에 근조기를 달고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그렇게 막 한복을 알록달록하게 입고 축제처럼 즐길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정건식 전 대변인 뭐 의견 있으실까요? 제가 그 본회의장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오늘 미관 말직에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어떤 의미이신가요? 아니 들어가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여주기식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뭐 이번에 한번 뭐 화합의 장을 마련해 보자라는 것도 알겠지만 지금의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당 그러니까 역지사지라는 거 있잖아요. 네. 약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그 한복 입고 정말 뭐 기념사진 찍으면서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보는 우리 당의 상황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고려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복 입고 정말 뭐 한없이 즐거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그 우리 당 의원들의 마음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예. 조전 부원장은 어떤 생각 드셨는지요? 그러니까 같이 입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개원식이라는 의미도 있고 캐대연 또 한류도 있고 또 에이펙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한국적인 어떤 뭐 아름다움을 가장 국회가 개원할 때 그냥 그 의미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고 전체 300명 의원이 같은 모습으로 했다면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럴 때는 한국 문화의 어떤 품격을 보여주는 좋은 장이죠. 이게 국민들도 보시고 또 세계에서도 이렇게 보는 장면인데 예. 그렇게 하나의 모습을 보였다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이것도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겁니다. 근데 22대 국회는 첫 국회 개원식에 개원 이후 최초로 대통령이 불참한 국회였고요. 이번에 어찌됐든 비상계엄 내란을 겪어서 이제 다시 개원하는 국회인데 또 이렇게 갈라진 모습 더군다나 한복과 상복이라는 극단적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춰지는 게 좀 적어도 이 장면 하나만큼은 그냥 같이 아름다운 한복 모습을 연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일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제 하반기 국회 9월 정기 국회인데요. 검찰, 사법, 언론 등 개혁 과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 검찰개혁 입법에 요즘 당이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9월 국회 안에 완성한다는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걸 얼개로 하는 정보조직법은 9월 25일 본회의 전에 늦어도 9월 25일까지는 처리한다라는 게 당정대 간에 이제 일치된 의견이고요. 이 관련해서 이제 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견들도 있지만 그런 이견들을 좁혀가는 그런 과정이고 총리께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도 만났고요. 그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저희가 정책의총을 합니다. 2시. 예. 정책의총을 하는데 시간도 좀 길게 할애해가지고 이 검찰개혁 등 관련해서 그 저 의원들의 의견도 모으는 그런 절차를 좀 갖고 있고요. 또 9월 5일 날은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입법 공청회 검찰개혁법 관련된 입법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곡차곡 지금 9월 처리하기 위해서 그 저기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방금 전에 이제 김현정 의원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차곡차곡 검찰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종욱 대표는 강력한 대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 관련 입법 또 예산안 등에 대해서도 지금 728조로 정부안은 지난해보다는 올해 예산보다는 54조가 내년에 늘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다른 방법은 전혀 없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국민께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셔야 저희가 그 힘으로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 잘못된 것은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는 민생을 지키고 자유와 법치를 지키고 미래를 지킨다.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노력하려고 그러고요. 그 기초에서 지금 강력하게 대여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인데 지금 개혁 입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입법 독주거든요.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하는 건데 지방선거용으로 특검을 연장하려고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고
또 사법 독립을 해치는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그런 법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예. 이런 문제들은 국민께 호소해서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이고요. 예. 또 예산안에 대해서도 그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는 그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정강식 대변인께 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민 여론이 호소하는 거는 워낙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거라서 그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여 투쟁이 계획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요? 글쎄 뭐 정치권에서 예상해 보는 것은 가장 뭐 손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장외 투쟁인데요. 2019년에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우리가 장외 투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그를 통해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당대표가 굉장히 선명한 강성 야당을 표명하면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장동혁 대표가 어떤 방향으로 이 대여 투쟁을 하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당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 투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사실 개혁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좋잖아요. 국민은 개혁이라고 한다면 그거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놓고 봤을 때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개혁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이라든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될 수 있다. 상당히 충돌 국면을 예상하고 있는데 잠깐 이 관련된 내용은 조기현 전 부위원장께도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소통을 위한 거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도 공유를 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대통령실에서는 이 여야 지도부 대통령과의 회동을 지금 제안한 상태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표 1대1로 단독 회동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능성 몇 %나 됩니까?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 이재명 대통령이 그 실용주의자잖아요.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여야 1대1 회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지금은 그 이제 한일 한미 순방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 여야 대표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제안한 거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여야 간에 같이 그런 그 회동을 하고 그 네. 이후에 좀 1대1로 좀 이렇게 뭐 민심이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 8월 29일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하고 오찬을 같이 영변관을 했을 때에도 예. 그 야당과의 대화나 협치 이런 걸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국민 통합에 되게 방점을 두고 계시고 실제로 그 진정성은 저는 100%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 여야를 다 아울러서 이렇게 그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실제로 국정 운영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대단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부터 장동혁 대표가 과연 순수하게 1대1 회동을 제안했느냐를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장 뭐 그 당선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라고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또 본인이 당선된 가장 큰 이유가 당내에 있는 구구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당내에서 기반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강성 구구 지지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그 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의도적인 발언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또 지도력이나 존재감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 같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여야 전체 대표들 만날 때 회동에 응하고 거기에서 뭐 관련돼서 제1야당으로서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수순이 맞는 것 같은데. 조기현 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독 회동을 제안하는 이유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악수 안 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바로 직접 만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도로 내란당 도로 윤석열 당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정청래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면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동시에 만나는 것도 가능할까요? 저는 1차 회동이 있을 때 1차 회동에서 1차 회동에서 2차 회동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차 회동에서 2차 회동을 하고 3차 회동을 하는 게
글쎄요. 근데 손을 내밀기에 뭐 전혀 어떤 입장 변화가 없고 최근에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 선출된 지도부 최고위원회 등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참 손을 내밀기가 이 민망하고 어색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구하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새 지도부 선출됐으니 진지하게 국민 앞에 좀 변화된 입장 정도 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인가요? 뭐 윤석열, 김건희 석방하라 공식 회의에서 새 지도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잡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대통령이 또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당연하죠. 그건 아주 좋은 모습이고 국민들 보기에도 적절하긴 한데 그 대상이 되는 야당이 실제 본심에 필요한 부분에서 협조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싸울 때 싸운다. 이렇게 정도라도 나와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투쟁 자체, 싸움 자체가 목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도 장애 투쟁이라든가 이 본인들의 어떤 강선 지지층을 의식하는 어떤 싸움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장애 투쟁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상황 같으니 정청래 당대표가 국세 뭐 대통령하고 같이 만난 자리가 있다면 악수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손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잡은 손이 서로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수사임엔 불구한데 손을 내밀기가 민망하고 어색한 상황을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만들고 있다. 자, 김근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장동혁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 또 여기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입장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이렇게 대통령과 1대1 회동을 계속해서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까 우리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 야당 그 대통령과 그 야당 대표가 1대1로 대화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이 여당 야당 대표하고 다 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야당 대표 1대1로 회동을 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제안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서로 유연성을 좀 더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영진 전 대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1대1 회동이 두 정치인 모두에게 플러스가 되는 행보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 대표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선거에 패배하기 전까지. 그러면서 야당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불통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대비될 수 있는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도 새로 당 대표로 뽑혔잖아요. 본인의 이 정치적 무게감을 이번에 그 대통령과 1대1로 만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흔쾌히 1대1 회담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저는 그 이번 성과 그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여야 대표 대통령 함께 만나고 다시 만나는 자리를 갖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뭔가 좀 달라졌구나. 정치가 복원되어 가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김건희 의원님도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외교나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교 순방 갔다 와서 당연히 그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또 순방 성과를 실제로 그 성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회 협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협력도 당부하는 그런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장동혁 대표의 그 답변이 저는 되게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대 다수는 안 하겠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냥 그 여당하고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 명확하게 뭐랄까 대립각을 세우겠다라는 의도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그 지적을 제가 먼저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저 국회에서 취임한 날 오찬부터 여야 대표들과 오찬도 하셨고 또 그 여야 원내대표 딱 두 분만 또 초대해갖고 면담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열려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시작부터 오염을 시켜놓으면 서로 대화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한다라고 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여야 지도부와 함께 만나는 것이면 언제든 가능할 것이고 장동혁 대표와 대통령이 단독으로 해동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도 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또 말씀을 김현정 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검찰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지금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공론화 과정 직접 이 관련된 주제로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는데 다시 당에서는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된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된다. 일정대로 9월 내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 이게 검찰 관련입니다.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데 김건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하느냐인데 지금 이렇게 속도전으로 해서 검찰 개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까지 검찰 개혁이라는 거 뭐 검수완박하고 이렇게 결과가 사건 처리가 너무 늦어지고 해서 다 피해가 국민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상의도 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한 다음에 가야 될 개혁이 아닌가. 이게 뭐 검수완박보다도 훨씬 더 큰 개혁을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속도전에 밀어붙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두르고 있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이제는 좀 김현정 의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열린 토론에서 이미 오랫동안 검토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속도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이 질문을 드립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제 중수청이죠. 중수청이 행안부로 갈 거냐 법무부의 현재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냐 검찰청의 한 조직으로 본다면 이게 논란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입장인데 박지원 의원이 정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행안부 소속으로 결정이 났다. 결정이 난 겁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네. 행안위에 두는 게 맞다라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아직 정부의안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예. 정확하게는 결정이 난 건 아닌 거네요. 국정기획위는 아니 행안위로 되어 있는 것이고 네. 아직 정부의안은 확정된 바가 없죠. 저희가 여기 당정대 간에 또는 당내 그리고 국민의 의견들을 더 수기하고 공론화하자는 거잖아요. 예. 구체적인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는 다만 수사기소 분리하는 정보조직법에 대한 것은 당정대 간에 이견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모레 의총부터 해가지고 입법공청회 그리고 당정대 간의 협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해질 그런 예정이 있는 겁니다. 예. 조경부 의원 전 부위원장께 여쭤봅니다. 상당히 지금 다른 우리 요일날 KBS 열린 토론에서도 평론가들도 시간이 상당히 바틀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기소하는 상태에서 이 중수청이든 검찰청이 되는 그 공소청이 수사를 추구하는 여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상당히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무슨 어떤 진영에 편향되지 않고 평론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9월이면은 대략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들이 지금 다 뒤섞여서 이 네. 4개 이 검찰 개혁 법안 이 9월 안에 다 마무리되는 일정으로 가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예.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 9월 25일은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법 안에 행정각부의 소속된 청을 어디에 둘까를 정리함으로써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치에 대한 이 틀을 완성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 놓고 중수청 설치법, 검찰청 폐진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등 이 4대 법안은 예.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토론과 논의는 그 과정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채워간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얘기한 공론화 과정도 그 얘기인 거고요.
지금 이 대표적으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등 몇 가지 쟁점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그 25일 전에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뭐 지금 예정은 9월 7일 당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된 입장으로 간다는 것이고 네. 그 전에 5일에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가닥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세부적으로 그래 수사 기소 분리를 구체적으로 각 신설되는 청에 어떤 식으로 역할을 부담할 건지 보안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제출된 법안을 가지고. 잠깐만요. 근데 조기현 전 부원장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시 그대로 또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보도되는 내용으로 보면은 어디로 갈지도 상당히 좀 갑론을박인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원정 서울 동부지검장의 의견이 달라 보이고 또 조국 혁신당의 의견이 있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또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정강진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공론화, 이 토론회를 사회를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 정말 그렇게 하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 대통령이 왜 공약으로 내걸었는지 충분히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반 가까운 국민들은 왜 검찰개혁을 이렇게 민주당이 목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저는 민주당이 지나치게 검찰에 대한 적대감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미진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 이것까지 왜 검찰이 못하게 하는 거죠? 수사는 일단 경찰에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지난 70여 년간 검찰이 갖고 있었던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찰이 놓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달라는 것까지 검찰에게서 권한을 뺏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검찰은 내가 정말 믿을 수 없고 아예 미운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한도 주기 싫다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논의라고 볼 수 있고요.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이것은 저는 뭐 논의는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행안부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을 때 그 부처 내에서의 그 이른바 파이어월 같은 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전 부위원장에게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소 과정에서 수사를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채택 여부가 9월 25일까지 결정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추후 논의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정강재 전 대변인이 제기한 이슈는 행안부로 갔을 때 이 수사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행안부로 가는지 중수청이 또 법무부로 가는지가 25일까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일단 첫 번째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건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결정만 남은 거고 그걸 조정해가는 지금 단계에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보안 수사권을 매개로 한 이 수사 기소 분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검찰과 경찰의 현재까지 지금까지 어떤 이 조직 구조를 전제로 한 논의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검찰청 수사를 맡은 검찰의 기능이 공소청으로 분리되고 중수청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조직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위계 질서를 갖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보안 수사권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을 전제로 해서 왜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그 보안 수사 지시를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거고요. 그 중수청을 어디에 두냐의 문제는 이제 네, 행안부 행정안전부의 수사 권력이 집중되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사실은 이제 사실 그게 국가수사위원회는 직접 수사하는 기관은 아니고 조정하는 것이고 국수본의 기존 청이 있지만 중수청이나 국수본은 수사 대상 범죄가 달리 규정이 돼 있어서요. 그거를 직접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독립된 청으로서 각각의 수사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둔다고 해서 수사의 기능이 행안부 장관에게 다 집중된다. 이거는 기우라고 보고 이게 만약에 이제 법무부로 갈 경우에 기존의 이 검찰 개혁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중수청이라는 게 경찰 인력이 들어오는 그냥 이 대체되는 중수청이 아니거든요. 검찰의 수사 인력 상당수가 또 중수청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소 제기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이 검찰의 수사 인력을 상당히 흡수하는 중수청이 법무부 통제에 들어가면 같은 인사 범위 내에서 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청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주요 핵심 범죄들의 수사를 맡고 있는 중수청이 공소청과 같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통제를 받게 되면 지금 이 검찰개혁의 과제를 최초 제기했던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알겠습니다. 않는다. 이 문제 때문에 네. 행안부로 가야 된다는 그 의견이 더 우세한 겁니다. 조기현 전 부위원장의 설명에 대해서 혹시 김건 의원 의견 있으신지요? 저는 사실은 뭐 어느 부서에 가고 뭐 이런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더욱 중요한 게 제가 듣기는 지금 그 검찰 개혁 그 하면서 자꾸 나타나는 현상이 변호사가 거의 이 사건 수사의 기소장을 잘 이렇게 써주지 않으면 기소가 안 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무전 유죄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현행 제도가 물론 이제 우리 그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검찰의 폐해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만 이렇게 조직 자체를 이렇게 고쳐서 해결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현정 의원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조기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같은 법무부에 두면 오히려 공소청과 중수청이 둘 다 그 기존에 검찰청을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대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검찰 개혁의 명분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고 행안부에 뒀을 경우에는 이제 중수청하고 국수본하고 공수처에 대한 관할의 문제라든지 업무 분장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편할 수 있고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는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둬서 그런 관할의 문제들을 해결하자라는 것이 이제 행안위에 두려는 쪽에 이제 놓은 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인 거를 지금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온더 테이블하고 이제 공론화되는 그 단계로 지금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빠르게 논의해가지고 가장 국민 불편도 해소하면서 검찰 개혁도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 정치 검찰들이 권력을 남용해 왔다는 것도 지금 이 검찰 개혁을 원인을 제공했던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장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과정에 아니겠습니까? 야당과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시는 겁니다. 야당하고는 언제든지 저희가 의견도 개진해 달라고 하고 있고 하는데 저는 아쉬운 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 관계에 있어서 뭐 아니면 도식으로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반대하면 오를러와 나띵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반대를 하면 왜 반대하는지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이게 한 발짝으로 나가는데 그냥 보이콧해 버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는 의견 개진이나 뭐 협치나 타협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언제나 대안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말씀드리면서 생각난 게 공소청이 법무부에 남아 있으면 법무부가 비대해지고 공소청이 행안부에 가도 비대해질 것 같거든요. 행안부가. 이건 어디에 두더라도 지금 생각하는 사실은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이 안 하는데 제가 그래도 정부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정부에 오래 쓴 경험으로 봐서 지금 생각하는 개혁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 이런 방향의 개혁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이 뇌물을 받았다, 자금을 받았다라는 의혹으로 지금 이 체포 동의안이 법무부로부터 국회에 요청이 된 상태인데 조기현 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국회에서 언제쯤 처리가 되나요?
지금 이제 국회의장께서 전승절 행사 내일모레 네. 참석하게 돼 있으셔서 다음 국회 일정이 어떻게 합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 지금 보도는 지금 9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9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최초 개회되는 9일 회의에 보고가 되고요.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일날 보고되면 빠르면 10일, 11일, 12일 그때 본회의 일정이 잡힌다면 그때 안에 표결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9일 보고가 되고 10일, 11일 정도에 표결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 이런 표결 처리 앞서서는 법무부 장관이 와서 설명하는 과정도 있던데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명하게 되겠네요. 김현정 의원님 그렇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전에도 뭐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그전에 항상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길게 그냥 막 30분 이상 얘기해서 문제가 된 적은 있었는데 네. 아주 그 드라이하게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설명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그 이제 체포동의안을 언제 처리할 거냐 이 문제는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본인이 네. 이미 뭐 체포동의안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도 한 지금 상태예요.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체포 동의에 동의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기명으로 합니다만. 당론은 아니지만 뭐 저희 기본적으로 저 체포동에서 오면은 동의할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우리 의원들의 생각인 거고요. 네. 그것은 뭐 이미 그 통일교로부터 본인은 이제 부정하고 있는데 뭐 큰절은 찾아가서 큰절은 했지만 돈은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뭐 식당 가서 밥 안 먹었다는 얘기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진술한 그 윤영호 그 세계 본부장이 전 세계 본부장입니다. 네. 뭐 메모도 나오고 큰 거 한 장 손포도 메모도 나왔고 사진까지 있잖아요. 물증까지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권성동 의원께서 지금 그걸 부정하는 논거가 뭐냐면 그 뭐 선거에서 유리하게 해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가서 그 큰절을 했다. 이 논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 한 표라도 끌어모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비밀리에 가서 큰절하고 그런 걸 비밀로 이렇게 붙였는지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 그 전에 오늘 그 최고위에서 그 저기 뭐 최고위원이 발언을 했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그 전에 사찰, 성당, 교회, 그리고 저기 뭐 어디입니까 그 하여튼 성리학 뭐 이런 쪽 찾아간 곳들을 다 홍보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한 표라도 아쉬워서 뭐 그렇게 한 거고 또 2019년도에는 그 목사의 목사 이름 뭐죠? 정광훈 목사 만난 것까지도 이게 다 알려졌거든요. 근데 통일교구만 이렇게 비밀로 붙일 하등의 이유 없잖아요. 그 이유부터 좀 밝히는 게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광주 대변인 그러면 10일, 11일 기억 다음 주입니다. 이제 표결에 체포 동의안이 붙여질 가능성이 높고 가결될 가능성이 높고 법원에서 구속영장 이제 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권성동 의원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향해서 증거 대신 낙인 효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특검 조사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권성동 의원은 정말로 그 확신에 차서 본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권성동 의원 본인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고 실제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2018년에도 강원랜드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한 상태에서 영장 실질 심사 받아서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 대법원 무죄를 받은 경험이 권성동 의원에 있기 때문에 이 법적인 논란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일 날 그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이제 투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예정된 게 이날 야당 대표 연설이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뭐 11일 날 해도 되는 거잖아요. 10날 하지 않고. 그래서 11일로 연기해서 처리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표결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결정해야 되거든요. 우리 당이. 저는 우리 당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순간 지나치게 뭐 정치적인 상상력일 수는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봐라. 국민의힘에서 부결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또 정치적 공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은 들어가지 않는 게 전략적 판단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근데 됩니다. 9일 날 하는 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그러니까 10일 아니고. 날 확정된 건 아니죠. 9일, 10일 아직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오늘 뭐 그 본인이 그 자꾸 정치 보복 운운을 하니까 그러면서 뭐 불체포권을 포기하겠다고 또 얘기는 했으면서 또 날짜와 관련해서도 또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한번 그 찍어봐라 이런 얘기까지도 오늘 최고위원이 발언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그 민주당이 좀 전에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던 그런 일은 뭐 일어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들어오셔서 투표하시다요. 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쓰셨잖아요, 다들. 체포영장 이 동의안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 김건희 의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이제 권성동 의원께서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특검 수사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막 수사 범위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무리를 하고 이런 게 많은 지금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검 스스로가 이런 의혹을 좀 부식시킬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부에서 조기현 전 부위원장께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검거부기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뭔가 추가적으로 특검에서 진전된 수사 내용이 있는 겁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확인된 거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요양병원 금고에서 이 발견됐고 그 이배용 위원장의 뭐 당선 축하 메시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즈음에 청와대 보전관리 단장이라는 직을 받고 그 또 직후에 국가교육위원장 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건네졌다면 대가와 결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당연히 이배용 위원장 전 위원장은 수사 대상이죠. 그리고 실제 건넸는지 건넨 배경과 요구한 대가가 있는지 뭐 이런 상황들을 아마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떤 단서 내지 문자 메시지 등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 시가 한 700만 원 상당의 거북이 한 마리로 10돈이라고 합니다. 네. 10돈. 예. 그러니까 끝나겠느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 지금 뭐 이게 그 금거북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뒤 여러 사건들이 이미 자리나 아니면 어떤 이런 걸 대가로 금품 수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 이 수사 과정 역시 다른 뭐 반클리프라든가 그라프 목걸이 이런 사례가 크게 다르지 않게 아마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여의도 내변인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특별법, 내란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서 특검 수사를 뒷받침하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지난번에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115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던 내용인데 네. 그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중단하고 또 그 자수하거나 그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의 감면 조항 넣는 게 있고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내란 재판의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이 이제 그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거나 또는 지기현 판사가 70년 만에 처음 아주 잘못된 그 기준에 의해서 윤석열을 구속 취소로 풀어준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 그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지기현 판사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룸사롱 접대 의혹으로 지금 그 징계 의혹을 받고 조사 중인데 결과도 아직 나오고 누가요? 잠깐만요. 지기현 판사요. rum살롱 접대요? 예, 거기 접대 의혹 있잖아요. 그게 룸살롱인지 뭐 단란주점인지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의혹이 보도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에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죠. 감사 중인데 그거를 아직 발표도 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데다가 그 지기현 판사가 지금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재판부에서 그런 그 내란과 관련된 중차대한 그 재판을 하는 것도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런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내란 종식에서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특별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거지만 그것이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토론 한번 해보시죠. 네. 내란 특별법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하셨으면 김건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이건 뭐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거고 법원 행정처가 이미 위헌 소지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걸 추진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정말 저는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장을 한덕수 총리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돼서 이게 잘못됐다. 아니 그 판사가 판결을 한 것이 아니면 판사가 영장에 결정을 한 것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됐다 이런 논리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식의 논리를 구사하면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지금 다 그러시거든요. 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판사가 문제가 있고 근데 판사의 사생활을 뒤져서 그 사생활의 문제 삼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닌데 그거는 지금 저도 반론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되게 일반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됐을 때 다 구속영장 나올 거라고는 국민의힘 패널도 다 이구동성을 하셨던 얘기예요. 혐의가 6개나 되고 있고 내란 방조를 넘어서 적극적인 가담에 또 위증까지 있었고 또 그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폐기했다는 증거 인멸을 그까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지기현 그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 구속 취소한 거에 대해서 뭐 모든 국민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리고 지금도 그 기준이 나리한 시간으로 한 것이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적용했고 다시 지금 여전히 일로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재판부가 현재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그 징계 의혹을 받고 조사 대상인 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러면 그 징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징계 의혹에 대해서 빨리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면 이런 요구들로 이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조금 이 토론을 조금 발언하는 분과 시간을 조금 안배해서 가겠습니다. 정광재 전 대변인 조기현 전 부위원장 시간 드리고 김건희 의원으로 오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법원행정처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현행 헌법상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을 허용되고 원칙적으로 다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다수설이라고 했어요. 또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크게 오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서 행정권까지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입법 행정권을 이렇게 한 정당이
장악했을 때 분명 사법권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어쩔 수 없는 현상 변경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법부마저 이렇게 입법권으로 제약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일이고요. 삼권 분립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민주당도 위헌적 요소라는 걸 알고 있고 무리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조경진 부위원장께서요. 법원 행정처는 철저하게 법원 입장에서의 지금 이 의견을 밝힌 거죠. 네. 이거 법원 이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김현정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했지만 지기현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관련된 특혜 시비 계속됐습니다. 이게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느냐 문제 제기되고 있고요. 시간도 지금 무한정으로 늘어지고 있습니다. 구속기한 다 경과됩니다. 잘못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공정성, 신속성 문제 제기될 수 있고 특히 그 3월 8일 구속 취소 있었고요. 4월에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대법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이루어집니다. 항소심 무죄 났던 사건이죠. 그때 법원에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부장판사들이 이재명의 이 어떤 뭐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원의 어떤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관련된 재판들도 이렇게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내란 관련된 이 특검 수사들은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핵심 피고인인 김건희 씨, 윤 전 대통령 전부 다 수사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무한정으로 두면 구속기한 다 도과시켜서 뭐 출소해가지고 그냥 재판받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걸 지금 과연 이 사법부가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가고 있느냐. 이러면서 조계현 전 부회장이 여쭤보신 게 방금 전에 이제 재판의 공정성을 조희재 대법원장의 그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해서도 법관들이 거론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때 그 거론했던 법관들의 경우에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글쎄 뭐 그때 입장 표명했던 부장 판사들이 어떤 입장을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늘 법원 행정처의 그 위원 의견은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특별 법원의 설치입니다. 이건 재판부입니다. 재판부는 법원 조직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그런 의견을 가진 헌법학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법원 조직법에 보면 그 지방법원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부를 설치하게 될 수 있고요. 고등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이라는 게 이게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특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걸로 해석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법원 행정처는 사법부 입장에서 이게 사법권을 침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논리가 헌법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과거에 반민특위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도 법원 행정처의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김건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생각나는 게 뭐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국민이나 전문가들은 파기환송심이 제대로 된 판정이었다. 또 1심의 판정도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에 대해서 그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방조범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영장을 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이 기각된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입장이 있고 그 입장이 옳은 거고 그 입장을 그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재판부는 공정하지 않은 거고 잘못된 거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판결을 승복할 때 결국 우리가 법질서 유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자꾸 이렇게 사법부를 갖다가 손하게 늘려는 것 같은 그런 거는 결국 우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니까 안 좋은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중요한 이슈로서 판단돼서요. 김현정 의원, 정강재 전 대변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게 우리 당론으로 정해지거나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니고 아까도 이제 오늘 전현희 최고가 그 발언에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지기현 판사 관련된 뭐 징계 이런 거들 빨리 조사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라. 그리고 또 사실 지기현 재판부가 2주에 한 번씩 일반 그 재판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열고 있잖아요.
과거에 박근혜는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씩 이렇게 열어갖고 빨리 내란 종식을 시켜야 되는데 정말 우리 조기현 변호사 말 맞다나 이러다가 구속기간 다 도과되면 다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 대한민국 계속해서 그런 그 내란과 관련된 거에서 계속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빨리 내란 종식하고 국민통합 시켜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그 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내란 특별재판부의 이원 위법성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인데 조기현 변호사가 잘 얘기해 주셨어요.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특별재판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 이렇게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지 않고 특별한 재판부 설치하지 않고 지금 사법부가 지금 국민의 기대에 맞춰갖고 지금 제대로 된 내란 종식의 그 최후 보루로서 기능한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고 잘못됐다라고 하고 다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 쪽이고 또 그거를 또 옹호하고 두둔하고 있는 게 또 국민의힘 또 지도부들이 또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좀 지적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정관진 대변인님. 민주당은 가끔 이렇게 불리한 이슈가 이렇게 불거지면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그에 대한 반작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논의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와서 또 그 점화를 한단 말이에요. 뭐 저는 좋은 그 정치적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번 선례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다음에 우리 정당이든 민주당이든 또 한 번 이런 권력을 세게 갖게 됐었을 때 이 권력을 헌법재판소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절제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 권력을 절제하고 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극단적 정치행위까지 몰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말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면 정말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정도까지만 나가야 되지 나쁜 전례를 만들어내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충돌의 또 한 명의 인물이 또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이 우상호 정무수석은 출마 의사가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도 거취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이제 전한길 씨가 강력 추천 발언으로 대구시장 이제 출마설이 불거졌던 이유일 텐데요. 조기현 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한길 씨가 품었으니까 이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한길이 품은 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근데 이진숙 위원장의 행태를 보면 이분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켜서 공정한 어떤 방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국무회의 출석해서도 그렇고요. 국회 출석해서도 그렇고 모두 다 정치적 발언들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해서 본인의 소신 내지는 뭐 본인이 그 속한 진영의 입장과 다른 정책적 이견을 낼 수는 있지만 지금 하는 발언들은 대부분 의도가 다른 데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티게 하면서 결국에 본인이 그때 탄핵 소추 의결 이후에 이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보수 여전사 그때 되겠다고 마음 먹은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계속 반복시키고 있으면서 사실 방통위는 사실 기능이 정지된 상태처럼 돼 있는데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당연히 출마 의사가 있고 정치 의사가 있다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안이라면 이렇게 버티게 하면서 몸값 올리기 하는 게 국가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이게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네. 제발 뭐 어떤 조치를 통해서든 직권 면직이든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서는 쫓아내는 상황을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저 그 상황까지 가면 전한기 씨가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단해서 차라리 정치 작업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정영진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를 보장해 주면 내년 지방선거에 임기가 내년 8월까지니까요. 네. 지방선거 출마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너무 완벽한 반박을 해 주셨더라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차라리 그러면 정치의 뜻이 있으면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자신은 임기만 보장해주면 나갈 생각 전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거 이상으로 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고요. 사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지방선거 관심 있으면 나가서 정치하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든 뭐 정부에서 일하는 민주당 소속의 인사들에게도 속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지금 강원지사 출마설 계속 제기되고 있죠. 강훈식 비서실장 충남지사 나올지도 모르겠고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내년에 있는 그 선거에 나올지도 모르는 분들 왜 지금 거기 정부에 계신 겁니까?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게만 특별히 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 같은데 왜냐하면 이진숙은 방통위원장이잖아요. 방통위원장이 지금 현재 1인 체제로 그 기능 자체가 이제 무력화됐고 방통위는 그야말로 공정방송의 독립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정치적으로 오염되면 절대로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정치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정광재 대변인은 해석을 저랑 완전히 300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임기가 내년 8월까지니까 지방선거 6월이니까 임기 보장에 좀 안 나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렇게 그 임기 보장을 조건부로 언급하면서 출마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본인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그 의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좀 사라질 것이고 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정치 중립성 위반에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고 출마 명분을 쌓고 있는 지금 과정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해석 같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진숙 그 위원장은 지난 7월 달에 그 감사원으로부터 정치 중립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그 방통위의 독립성이나 이런 거 방통위의 그 조직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그만두고 나가서 정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건희 의원께서는요? 이게 뭐 여야가 너무 바뀌니까 3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전현희 권익위원장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계속 안 나가고 뭐 이렇게 논란이 됐을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임기를 보장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그런 식으로 압박해서 될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야가 힘을 합쳐서 어떤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문제지 지금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뭐 안 나가라고 압력을 내서 나간다든가 뭐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 조국 전 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정광재 전 대변인께 먼저 여쭤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연일 강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인가는 아마 국회도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 최고위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극우 본당인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이 돼야 한다.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증오의 정치로는 플러스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여전히 본인이 정치검찰의 피해자이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피사체로서 정치인으로서 지금 뭐 국회의원도 되고 조국혁신당을 만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보이는 행보만으로는 정말 발광체가 돼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 그 큰 정치인으로 되기 어려운데 여전히 본인을 다른 쪽에 비추어서 저 사람은 안 되니까 나를 뽑아달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꾸만 깨부수고 뭐 내란 정당에 대해서 이런 그 프레임을 갖고 민주당과 같이 협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인식한다면 어떻게 김문수 후보가 지난 그 대선에서 42%에 가까운 득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알겠어요. 본인이 굉장히 뭐 억압받고 피해를 받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 과반의 국민 마음을 얻긴 어렵다. 정신 대변인 언론 출신이니까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혹시나 궁금해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망치는 얘기가 되는데 망치 선언은 뭡니까? 지난번에 그 총선 과정에서 쇄빙선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갈 수 있는 길을 얼음이 이렇게 있으면 북한로 갈 때
다 깨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쇄빙선이 되겠다는 건데 아마 거기에 비유해서 망치선이라고 얘기를 한 거 같고. 배를 의미하는군요. 예, 네. 배. 근데 이게 또 임진왜란 당시에 앞에 나가는 배를 망선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겠다는 거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런데 조기현 전 부위원장께 여쭤봅니다. 이 조국 전 대표가 올린 또 다른 글에 2030 남성 극우론을 최근에 이제 주장하는 데 이어서 서울에 잘 사는 청년은 극우다. 이런 제목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좀 자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민주당 내에서도 좀 부정적인 그렇죠. 의견이 나오는 부분은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글이 원문은 아마 시카고대 사역자 이 교수 김모 교수의 이 사회 현상 분석을 인용한 시사인의 기사더라고요. 예. 근데 그 학사의 의견으로서는 충분히 뭐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비상기업 내란 국면에서 일부 극우적 행동을 보이는 청년들의 행동 양태를 분석한 내용이었는데요. 학자의 뭐 문제 제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경향적으로 그냥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뭐 그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향에서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정치인 조국 전 대표가 인용하는 것은 저는 좀 보기에 좀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면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면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이건 정치인은 사회 현상을 그냥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갈등을 해결하고 이 통합하고 조절하는 역할인데 이런 문제 제기를 조국 전 대표가 끌고 옴으로써 어쨌든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로 지금 전환되는 상황이라는 걸 조국 전 대표가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계속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김건희 의원께 좀 양해를 구하고 이건 민주당에서 더 큰 이슈일 거라서 김정일 의원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국 전 대표의 이런 광폭 행보가 대수롭지 않게 인식됩니까? 민주당 내에서 아니면 좀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까요? 조국 혁신당 관점에서 봤을 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오늘 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혁신당의 지지율이 2.5%로 사면 전으로 회귀했거든요. 그 사면 됐을 때는 5.7%까지 올랐었거든요. 그 이유를 낮은 이유를 보면은 결국은 좀 어쨌든 특별 사면은 좀 특혜를 받았다는 인식이 국민들은 강한데 로우키로 좀 이렇게 행보를 하기를 바랬을 것인데 이렇게 강폭 행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이진 않았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국 혁신당에서도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알겠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조사 개요를 소개를 못 드리는데 따로 저희들이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